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체크를 해봤더니요. 지금 한국의 날씨는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벌써부터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날씨를 한국에서는 만끽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날씨를 잠깐 보여드리면 현재 기온이 12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너무나 좋아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부럽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에도 하루빨리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서 조금은 따뜻한 마음, 따뜻한 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댓글은요. 인치요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이고요. 지금은 10년 뒤 말씀 안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위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저의 투자 전략이 조금 많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에 많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당장 1년, 2년 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가오는 5년에서 10년간 해당 기업이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식 종목을 선택해 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당장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가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예측하거나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진화하는가를 계속 살펴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요. 당장 내일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 기업 종목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요. 미디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최근에 계속 비슷한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역시도 빨간색을 보이는 종목의 수가 녹색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았다. 즉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좋은 주가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상승했고요. 애플은 어제 주도주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7.26% 급등을 했거든요. 거기에 구글도 플러스 0.88, 메타 플러스 0.97, 아마존도 0.09%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테크주가 시장을 이끄는 또 다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서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의 퍼센티지는요. 44.93%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지금은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종목은요. 메가테크 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주식시장은요, 결코 금리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확신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시기에는요, 테크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당연하죠. 테크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미래에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많은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높더라도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테크 주식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테크주들의 퍼포먼스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금을 해도 이자가 많이 나오고요. 채권에 투자해도 5%씩 이자를 주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테크주들은 원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3년부터 지금까지 테크주들은요, 굉장히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자,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이죠. 물론 이제 2022년에 베어마켓이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어마켓이 너무나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2022년 11월에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챗GPT가 출시된 게 2022년 11월이었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베어마켓이 장기화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요. 챗GPT가 출현하면서 갑자기 인공지능 추세로 인해서 이 테크주들이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부터는 금리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테크주들은 한 가지의 성장 동력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굉장히 적은 폭으로 금리,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금리 환경이 굉장히 테크 주식에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요. 테크주가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주식을 정리할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테크주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31%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정보였고요. S&P 500이 플러스 0.27 그리고 나스닥은 0.88%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 이름을 보시면요. 버진갤럭틱이 12.2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그 밖에도 애플이 7.26%로 시장을 지배했죠. 세 번째로 펄솔라가 플러스 5.26, 크리스퍼 플러스 3.87, 레딧 플러스 3.2,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플러스 3.13, 팔란티어 플러스 3.11, TMF가 나오는데요. 디렉시온 데일리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불 3타임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 20년 국채에 투자를 하는데 3배짜리 레버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 주식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암홀딩즈가 2.87% 상승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모빌아이가 7.2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23, DJT 마이너스 6.60, 니오 마이너스 5.51, ALV가 마이너스 4.75, URA는 글로벌 X 우라리움 ETF인데요. 마이너스 4.39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NEP가 마이너스 4.30, 아이온Q 마이너스 4.26, 앱티브가 4.2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13의 성적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준 탑13이 미준 탑12로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한 종목이 탈락을 했거든요. 어떤 종목이 탈락을 했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어제 주가의 수익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펄솔라입니다. 5.26%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팔란티오도 좋습니다. 플러스 3.11, 우버가 플러스 1.4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1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0.19, 아마존 플러스 0.05%로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0.02%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인피니온이 마이너스 0.49, 엔비디아 마이너스 0.71, TSMC가 마이너스 1.46, 벌팁 홀딩즈 마이너스 2.19, SMCI 마이너스 2.45%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어제부로 테슬라를 제가 미준 탑13에서 제외하면서 미준 탑12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테슬라 주식은 현재 기업의 성장 스토리, 펀더멘탈, 모멘텀 세 가지가 모두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펀더멘탈의 회복은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아있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 역시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미래가 가깝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테슬라보다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주식이 많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미준 탑픽에서 테슬라 주식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설명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방송 초반에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요. 다가오는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종목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미준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은요. 다가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미래를 보면서 선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가형 전기 자동차가 지금 거의 취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저가형 자동차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과는 다소 변경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붙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다가오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러한 잠재력이 펼쳐질 가능성 굉장히 적죠. 따라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탈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밸류에이션 모두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펀더멘탈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멘텀 역시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원칙 세 가지 모두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주식이 테슬라다. 따라서 미전 탑 13에서 테슬라가 제외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주식은 이제 미전 탑픽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은요, 향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된 뉴스는요, 호재가 됐건 악재가 됐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테슬라의 재진입 시점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테슬라의 IR 임원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수익이 수년 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IR은 뭐냐면 인베스터 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관리하는 투자자 담당 임원이 이렇게 조치하는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조만간 로보택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앞으로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JP 모간 체이스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8월 8일에 로보택시 컨셉과 함께 제공되는 앱을 선보이고요. 또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은요,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요, 부분적으로 이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테슬라의 투자자 관계 담당 이사와 진행했던 미팅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테슬라에서 투자자 담당을 하고 있는 이사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러한 소식이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즈의 담당 임원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로보택시를 제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로보택시는요, 지금 현재 기존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설될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나올 것이다,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차세대 차량 플랫폼이 테슬라가 기존의 생산 능력을 풀로 활용하는 데 훨씬 가까워질 때까지 런칭되지 않을 예정이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이미 많은 기가팩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러한 생산 시설을 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00%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시설이 100% 활용이 될 때까지는 차세대 차량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로보택시는 앞으로도 수년 이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요, 수개월에 걸친 급격한 가격 인하가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지 못하자 로보택시 중심으로 테슬라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소 8년 동안 자율주행차 공유 차량이라는 개념을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요. 공공도로에서 무인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승인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좀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승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따라서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보택시도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IR 담당 이사는 또한 테슬라의 다음 성장 물결은요, 2025년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가형 모델의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저가형 자동차가 등장하긴 하죠.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진 않는 겁니다. 이러한 저가형 차량은 2027년경에야 출시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대신 기존의 플랫폼과 조립 라인을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저가형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성능이 좋을
좋을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전문가는요, 테슬라 주식에 매도 등급을 부여했고요. 목표 주가는 115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테슬라 주식의 펀드멘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5점 만점에 3.13을 받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F, 성장성이 C-고요. 수익성은 A+, 모멘텀이 D+죠. 마지막으로 리비전이 C-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인데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79.16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장세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요, PEG 레이쇼는 무려 6.12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 주식은요, 성장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PEG 레이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모멘텀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무려 17가지가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테슬라 기사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성과급에 대한 투표가 임박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스톡 옵션 거래 현황은요, CEO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막대한 급여 패키지에 대한 주주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델라웨어 판사가 부적절한 공시를 이유로 2018년 7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됐던 이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은요,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됐죠. 그리고 테슬라 이사회는요, 동일한 패키지를 새로운 공시를 통해서 다시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일이 바로 내일이다, 목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옵션 시장에서는요, 목요일 투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약 7% 상승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할 위험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풋 옵션이 같은 행사 가격의 콜 옵션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풋 옵션의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요, 풋 옵션이 더 인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의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테슬라의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풋 옵션은 보유자에게 향후 고정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해당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요, 투자자들은 이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가격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콜 옵션은 반대 방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투자자가 고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해당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투자자는 콜 옵션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따라서 풋 옵션은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한다, 콜 옵션은 주가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풋과 콜 옵션의 가격 차이는요, 투자자가 단기간 동안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풋 옵션 가격이 콜 옵션 가격보다 높다 그랬죠. 그 얘기는요,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반면 애플의 경우에는요, 콜 옵션 주식은 현재 풋 옵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한, 애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 시장에서 애플의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지금 현재 애플의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또한 옵션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요, 트레이더들은 향후 몇 년 동안 테슬라 주식이 애플 주식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예상, 그리고 풋옵션 가격으로 강조되고 있는 리스크는요, 모두 머스크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야겠죠. 주주들이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요, 머스크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죠. 만약에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나 테슬라 떠날래 이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는 최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자신의 다른 회사인 xAI로 가져가는 대신 테슬라의 내부에 유지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의 25% 의결권을 원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옵션 패키지가 복원되게 되면요, 머스크는 테슬라의 20%를 지배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머스크의 인공지능 노력 중 일부는요, 테슬라 내에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이미 x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테슬라는 이제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모든 인공지능의 영향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xAI가 따로 설립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바론 캐피탈의 CEO인 론 바론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대단한 투자자죠.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데요. 최근에 보도 자료에서 테슬라는 일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테슬라 이꼴 일론이다. 그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테슬라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서 1,7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론은요. 이번 임금 패키지에 찬성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CFRA의 애널리스트 가렌 넬슨이고요. 가렌 넬슨이라는 전문가는 월요일에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높은 배수, 멀티플로 거래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머스크의 혁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혁신적인 모습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급여 패키지가 만약에 부결되면 회사의 미래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요. 머스크의 프리미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넬슨에 따르면요.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는 있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번사인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낙이고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주가가 5%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술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차트 전문가죠. 캡테시스의 프랭크 카페렐리, 또 한 명은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KT 스톡턴이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의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베런스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주가가 50일 이동 평균선인 172달러 근처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이러한 172달러 근처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요. 15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 투표를 앞두고 주주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화요일에 1.8% 하락하면서 170.66달러로 마감이 됐거든요. 따라서 50일 이평선 172달러가 이미 뚫린 거죠. 나스닥 조막지수는 0.9% 상승했다. 그 얘기는요. 다른 테크 기업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150달러 수준보다 약 15% 높은 가격입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50일 이평선이 뚫렸기 때문에 아마도 15%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였고요. 이제는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오펜하이머라는 투자기관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시킹알파의 퀀트 스코어가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펜하이머는 월요일에 AI 거인, 즉 엔비디아 주식이 10대1 주식 분할 이후에 거래가 시작된 후 엔비디아 주식의 목표 주가를요 11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꺼번에 36.4%나 상향 조정한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아웃퍼폼, 매수 등급을 부여했고요. 자,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오는데요. 릭 샤퍼입니다. 릭 샤퍼는 굉장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총 8,883명 중에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월가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단한 전문가다. 석세스 레이트를 보시면 73%입니다. 그 얘기는 10개 주식을 선택하면 최소 7개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은 2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인 릭 샤퍼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이요. 컴퓨텍스 2024에서 기조 연설을 한 이후에 투어에 나섰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세일즈를 열심히 하러 떠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조 연설에서 젠슨 황은요. 엔비디아의 중단기 컴퓨팅 및 네트워크 노드랩을 강조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신상을 발표할 거고 이러한 신상품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올해 4분기에 B100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B200, 그리고 GB200, NVL36, NVL72가 연달아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연간 교체 일정에 따라 자, 이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신상품이 발표됐는데 앞으로는 매년 한 번씩 신상이 공개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따라서 다음에는 블랙엘 울트라 수큐가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블랙엘의 후속 제품 루벤이 이미 소개가 됐죠. 루벤 같은 경우는 2026년 R100의 제품군과 2027년에는 루벤 울트라로 데뷔할 예정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덧붙였고요. 자, 다음은 CPU입니다. 그레이스 CPU의 후속 제품 베라가 나오고 있고요. 이 베라 같은 경우도 2026년 루빈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프트웨어죠. 현재 약 500만 명의 개발자가 350개 이상의 도메인별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쿠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 쿠다가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쿠다 소프트웨어를 너무나 많은 500만 명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 적용이 된다. 뭐 자동차, 의료, 제조업 가리지 않고 지금 쿠다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지원한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릭 셰퍼와 그의 팀은요, 풀스택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구축해 놨다는 거죠. AI 하드웨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없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의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해자, 생태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AI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굉장히 커다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퀀트스코어가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F학점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드디어 스트롱 바이로 올라갔고요. 5점 만점에 4.99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지금 A+, 수익성도 A+죠. 모멘텀도 A+, 리비전만 A-입니다. 거의 뭐 나무랄 데 없는 성적을 제출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드디어 C+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난 1년 넘게 단 한 번도 매수 의견을 획득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어제부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로 올라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현재 PE 레이쇼를 보드로 보시면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7.93배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이는 과거 5년 평균이 62.9기 때문에 현저하게 저렴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PEG를 보시면요, 이 성장률로 PE 레이쇼를 나눈 거죠.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5년의 평균은 2.15였다. 따라서 PE 레이쇼를 봐도 그렇고 PEG를 봐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역대적인 평균에 비해서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시킹알파 퀀트스코어로 테크 주식의 순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페이지 오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요, 자, 여기 퀀트 랭킹이 있습니다. 퀀트 랭킹에는요, 총 3가지의 랭킹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버롤이죠. 그 얘기는요, 현재 퀀트 시스템이 커버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수가 4,472개인데요.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당당 2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랭크드 인 섹터입니다. 섹터에는 지금 556개의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라는 거죠. 자, 어떤 섹터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테크주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인더스트리가 나오는데요, 산업별입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는 주식은 산업이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포함이 돼 있죠. 따라서 65개의 반도체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랭킹은요,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각 종목의 주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닝 결과가 발표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퀀트 스코어는 바뀌게 되고 따라서 랭킹도 변화한다는 점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에버코어 ISI가 선정을 했고요. AI 포트폴리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종목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 그룹이 따로 있고요. 이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드디어 3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했죠. 에버코어의 수석이사 줄리안 엠마뉴엘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세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세대, 제네레이션은 30년이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3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투자 기회가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칩 대기업은 유일한 수혜주가 아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말고도 AI 수혜주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버코어는 AI 혁명가, 이 얘기는요, 광범위한 인공지능 트렌드의 조력자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쟁력 있는 해자를 더욱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환영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목록에 공개했다. 자, 이 얘기는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기업을 포함시켰다는 거죠. 에버코어는 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AI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2023년에 경영진이 어닝콜 녹취록에서 AI를 언급한 빈도가 동종업계에 비해 더 높은 기업을 찾아서 러셀 1000을 스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상은요, 러셀 1000 안에 속해져 있는 대형주죠. 러셀 1000이라는 것은요, 미국 주시장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대 기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스캔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어닝콜의 녹취록을 다 들어봤더니 AI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가, 따라서 AI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을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조건이 있는데요. 올해 2024년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이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성장했는가, 향상했는가, 이 부분을 참고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해당 주식은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 수익 비율 PEG가 러셀 1000 지수 대비 할인된 수준이어야 한다. 자, PEG라는 것은요, P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러셀 1000의 평균보다 얼마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가, 성장률에 비해서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참고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엠매뉴얼은요, 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주식이 선정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종목이 선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구글, 세 번째 메타 플랫폼, 네 번째 우버, 다섯 번째로 트립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2024년 들어서 어닝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무려 446번이 등장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요, 올해 들어서만 20.3%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NTM 뭐냐면요, Next 12 months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forward PEG가 0.8까지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킹알파 수치랑은 약간 다른데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성장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0.8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2024년 어닝콜에서 인공지능이 총 169번이 언급이 됐고요. 두 번째로 어닝에 대한 리비전을 보시면 2.2%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EG 레이쇼가 1.4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히스토리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메타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어닝콜에서 인공지능이 88번 등장했고요. 자, 그리고 리비전 14%나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PEG 레이쇼도 1.1로 비교적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우버입니다. 우버 역시도 인공지능이 17번 언급이 됐고요. 자, 리비전을 보시면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1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EG 레이쇼는 1.0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트립 어드바이저가 등장하는데요. 미주은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24년 어닝콜에서 27번이나 인공지능을 언급했고요. EPS의 전망치는 올해 들어서 1.5%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PEG가 굉장히 낮은데요. 지금 현재 성장률로 PE 레이쇼를 나눠보면 0.6까지 떨어져 있다. 따라서 성장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하락한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5종목 말고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장세는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또한 PEG 레이쇼는 낮은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AI 수혜주를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엔비디아 주식이 10분의 1로 줄어든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식 분할 후보는 바로 메타 플랫폼즈다라는 주장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올해 주식 분할을 시행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월가에서는요, 다음 주자가 누가 될지 주목하고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메타 플랫폼즈를 지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없는 유일한 주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주식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현재 2022년 저점 대비 무려 45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주당 $500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메타는요, 이제 분할할 시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마호니 아셋 매니지먼트의 켄 마호니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주식은 작년에 AI 노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 도입으로서 혜택을 받았다. 2022년 저점 대비 지금 450% 급상승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 누구도 메타 플랫폼즈가 인공지능 수혜주의 대표 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다크호스였던 메타 플랫폼즈가 인공지능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실적에 엄청난 향상을 도모하고 있죠. 따라서 진정한 인공지능 수혜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분할은 회사의 기본 펀더멘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당 가격을 낮출 수 있죠. 자, 이는 높은 주가로 인해서 투자에 주저할 수 있었던 소규모 개인 투자자 그리고 직원들에게 더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500가 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한 70만 원, 80만 원 줘야지 한 주를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가격 가중치가 적용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상위 기술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왜냐하면 다우지수에서 지금 $500 이상에 거래되는 주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만약에 메타가 주식 분할을 하면 아마존을 이어서 이 다우존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러한 관행은 엔비디아가 지난 5월 10대1 분할 발표 이후에 월요일에 분할 조정된 기준으로 거래가 시작된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분할 발표 이후에 주가는 이미 28%나 상승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회사는 올해 6번째로 주식 분할을 발표한 S&P 500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2024년 한 해 동안만 지금 500대 기업 중에 6번째로 주식 분할을 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주식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것이 기술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은요, 2022년 이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네 번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이다. 따라서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가 이미 주식 분할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미 주식 분할을 단행한 적이 있겠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최근에 브로드컴, 램 리서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KLA, 넷플릭스 등 기술 기업을 포함한 잠재적인 주식 분할 후보를 지적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주당 $500에 근접하진 않지만 20년 이상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후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주식 분할의 실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주식 분할을 한 주식의 30%가 12개월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뭐 그래도 70%의 확률로 올라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메타의 펀더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3.47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밸류에이션 때문이죠. 밸류에이션이 F학점을 받고 있고요. 성장세는 B+, 수익성은 A+, 모멘텀은 A+,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B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PEG 레이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PE 레이쇼는 24.85죠. 따라서 과거 5년 평균이 23.70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약간 올라가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PEG는 1.33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메타의 과거 5년 평균 1.52보다 PEG 레이쇼는 오히려 낮은 상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모멘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 의견을 주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펀더멘탈도 단단하죠. 따라서 이런 성장의 스토리와 뒷받침이 되면서 메타 플랫폼즈는 강력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 12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올리고 나서 제가 팔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쇼크 웨이브라는 치료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격요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치료를 받고 나서 팔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 받고 나서 좀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내일 방송은 어떻게 보면 전달해드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치료하고 나서 팔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일 방송이 결방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